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18 광주, 그 당시에 광주 교도소에 시신 암매장이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었죠. 한 일주일쯤 후면 그 시신 발굴을 위한 조사가 37년 만에 진행된답니다. 잠시 후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고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번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요즘 한창 복잡한 자유한국당 이야기입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 탈당 권유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 성완종 리스트건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 내부 사정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에게 들어보겠고요. KBS, MBC 두 공영방송 총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50일이 됐습니다. 돌파구가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KBS 파업 뉴스 취재팀의 팀장 엄경철 기자, 또 MBC의 신동진 아나운서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지금까지의 사정들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 교도소에서 계엄군들이 비밀리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런 증언과 기록들이 있었죠. 자, 오는 30일부터 바로 그 해당 부지에 대한 발굴 작업이 시작된답니다. 구체적인 증언 이런 것들이 있었던 만큼 이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오늘 관련해서 브리핑하신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을 연결합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그 광주교도소 부지가 뭐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증언이나 기록들에 보면 어디에 묻었다, 이런 아주 위치가 구체적으로 딱 지목된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공수부대들이 주둔을 했던 지역 바로 옆입니다. 예. 부근인데요. 예. 담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부터 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수차에 걸쳐서 그쪽을 방문을 했거든요. 예. 방문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길이는 약 117m 정도 되고요. 예. 혹은 짧은 곳은 약 3m 정도 해서 한 5m 정도 예. 넓이로 해서 그걸 좀 발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당 지역에 시신을 암매장했다라고 하는 증언과 기록이 그동안 몇 건이 있었습니까? 수시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예. 아니면은 앞쪽에다가 매장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21일부터 공수부대가 거기에 주둔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5월 21일 날까지 돌아가신 분이 8명이에요. 예. 파악을 한 건. 예. 8명인데 그 8분은 바로 교도소 앞쪽에다가 묻었어요. 묻어가지고, 네. 이 신고를 해줬습니다. 예. 묻었으니까 발굴을 하라. 예.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감회장이라고 해가지고, 8분을 찾아가지고, 조선대병원에서 검시를 했었죠. 네. 그리고 22일부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2일 돌아가신 분들은 암매장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암매장을 바로 앞에가 논이 있었고 야산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암매장을 했는데 거기 교도소에 계셨던 교도관 한 분이 그걸 목격을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족들에게 알려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곳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세 사람이 3일을 돌아다녔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네. 그때는 세 구가 묻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계엄사령부에서 5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예. 교도소에서 27명이 사망했다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건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숫자는 교도소 앞에 감매장했던 8구하고, 네. 앞 야산에 묻었던 암매장했던 바로 세구, 예. 그 외에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7명 사망까지는 분명히 계엄사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시신은 11구밖에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 16군은 지금 어디 갔느냐 이거로군요. 그렇죠. 16군은 행방이 없다라는 거죠. 네네. 뭐 일부 증언에 의하면 시신 위에다가 주민등록증을 올려놓고 뭐 나중에 신원 확인해야지 뭐 이러고 묻었다는 설, 뭐 2명씩 그냥 가만히 싸서 묻었다는 설, 뭐 그거 뭐가 진실일까요? 5월 21일 날 전남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그 상공수부대가 네. 오후에 4시가 넘어가지고 교도소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그 차량에다가 그때 당시에 체포돼 있었던 전남대학교에 있었던 시민들 약 100명가량, 지금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70명부터 약 150명까지 이렇게 그 목격자들 차이가 나거든요. 예. 어쨌든 그 차량에다가 그 실어가지고 교도소로 이동을 했어요. 네네. 이동하는 과정에 그 차에 그 거의 밀폐된 공간이죠. 네. 우리가 호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덮개. 예. 덮개를 씌워가지고 그 속에다 가스를 터뜨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했죠. 이제 질식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네. 또 밟혀가지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예. 상당수가 그때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는 사망을 했었는데, 네. 네. 그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전부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같이 왔던 사람들이. 네네네. 이동을 했어요. 목격을 해서 저희들은 사진을 다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아직까지 사람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매장됐을 거로 의심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상공수뿐만 아니라 11공수도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네. 조금 다 걷어내고 그래가지고 누군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또 군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그 죽었던 사람들 신원 명단이 있더라. 예. 이런 제보도 해줬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굴 작업은 30일에 시작해서 며칠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한 5일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저희도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수만 전 5.18 유족 회장이셨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이번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여기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이용섭 부위원장이 사실상 모든 일을 총괄하고 계시죠.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 그 일자리 상황판 만든 거 예. 대통령이 매일 보십니까? 매일 보실 겁니다. 집무실에 들어가시면 바로 그 옆에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악화됐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무슨 공장에서 차를 만들고 라면 만드는 것처럼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국회 가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국회에서 법률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정한 시차가 필요하고요. 일자리 상황이 뭐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악화되고 있지는 않고 내년에 가면 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5년 로드맵을 지금 제시한 계획대로 다 만약 수행해 낸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 그 실업률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률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일자리 양의 대표적 지표로 고용률을 얘기하거든요. 예. 지금 고용률이 지난해 말에 66.1%였습니다만 이게 70%대에 올라갑니다. 이제 OECD 평균이 한 68%니까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 질의 대표적 지표가 임시직 근로자 비중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21.7%인데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럼 한 11%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지고. 이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2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OECD 국가들은 우리처럼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안 쓰고 temporary workers라 해서 임시직 근로자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의 대표적 지표가 연간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2052시간. 그렇죠. 이게 이제 1800시간대로
진입을 하게 될 거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는 지금 한 1,7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고용률 높이기, 임시직 비율 대폭 낮추기,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예. 이런 것들이 5년 안에 될 것이다. 이 100대 과제만 잘 되면. 예. 네. 그런데 조금 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 명. 예. 이건 100%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일자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번에 공공부문을 81만 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단순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전체 일자리의 23.1%가 공공부문에서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는 8.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공무원 숫자도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들은 평균 83명입니다, 공무원이. 예. 근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2.9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요양, 보건, 의료 예.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 개 확충하자 하는 것은 무슨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예. 공공부문이 국민들을 제대로 모셔보자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당은 다르지만 저희가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도 설득하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 쪽에서는 계속 공공부문 일자리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는 곧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러던데 유럽 국가들의 공공부문 일자리의 이 비중이 우리랑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군요. 3배 내지 2.5배 되는데 우리라면 이미 유럽 국가들은 망했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돈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예. 돈이 있어도 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공공부문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늘려도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뭐 아시는 것처럼 조세나 재정 쪽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이건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고 우리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턱없이 적다. 이런 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적극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제가 계속 하고 다닙니다만.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번 중점 과제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건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는 식으로까지 반발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구성원들의 협력이나 자조를 바탕으로 해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이 모여서 빵을 만들어서 그렇죠, 팔아서 그렇죠. 이익을 장애인 복지에 쓴다든지 예. 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청기를 만들어서 이걸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보급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자리를 늘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착한 경제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실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EU 있지 않습니까? 예. EU는 전체 고용 규모의 6.5%가 사회적 경제에서 나옵니다. 네. 우리는 얼마냐면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U 수준까지 고용률만 올려도 거기서 130만 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세금 많이 안 들어갑니까? 재정이 일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금융적 접근도 높여가지고 이제 투자나 이렇게 유도도 하고 이제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기업에 비해서 좀 영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정부가 해줄 건 판로를 개척해드리고 뭐 이런 걸 하고 이번 로드맵에 들어간 것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3법을 이제 제정하고 무슨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예. 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사회적 경제 또 이런 것만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있던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 일자리 창출도 4개 방안에 41개 과제, 신산업, 신서비스업 육성 이런 과제들도 들어가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공부문의 81만 개를 얘기한 것은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축된 인프라 그리고 공공부문의 마중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근데 이제 민간 부분은 우리가 뭐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혁신성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동안 한국 경제는 실은 제조업이나 대기업이나 수출 쪽에 중점을 너무 많이 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일자리는 중소기업, 내수, 서비스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투자가 참 중요한 게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애국에 가서 만든 일자리가 110만 개입니다. 근데 애국 기업들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 일자리는 7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나갔던 기업들을 어떻게 유턴시키고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이 투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방안은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도 그러고 우리 기업들이 애국에 안 나가도록 하는 투자하도록 하는 거. 알겠습니다. 뭐 야당과 좀 긴밀하게 협의해야만 이것이 실천될 수 있으니까 대국민 설득 및 야당과의 협의 이걸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아주 난장판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이렇게 당에서 내보내겠다. 거기 이제 정면으로 당사자들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제 미국으로 갔거든요. 일정 때문에 갔다 와서 이제 정면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최고위원회 예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처리할 계획인데 그건 될 것 같고 그다음 의총에서 이제 최경환, 서청원 의원 탈당 권유 처리가 있어요. 이게 더 문제인 게 서청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홍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 홍 대표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대표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알량한 법지식을 활용해 혹세무민하고 내로남불식 징계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성완종 리스트권을 딱 지목했잖아요. 그렇죠.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 자체로 야당 대표로서의 결격 사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홍 대표가 이거 걸려 있는 건 다들 아시는 것이고 2015년 7월에 당원권이 정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나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 의결로 징계가 풀렸어요. 대선 후보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근데 국감장에서도 이 얘기가 또 나왔다면서요? 이게 이용주 의원이 또 엉뚱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국민의당 이용주. 그렇죠. 검사 출신이죠. 이게 지금 그 맥락을 말씀드리자면은 홍 대표에게 고 성완종 회장의 돈 1억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정치권에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청원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뭐 특보도 지냈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말은 항소심을 앞두고 서 의원과 홍 의원 사이에 오간 얘기는 항소심에 가서 윤승모 씨가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것이었다. 라고 홍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부탁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말해줘라 이거죠. 전화통화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그렇죠. 근데 검찰은 뭐하냐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상태예요. 맞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근데 지금 홍 대표 쪽 입장은 뭐예요? 지금 이제 홍 대표 입장은 윤승모 씨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운 서청원 의원에게 자제시켜달라. 그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 퍼뜨리고 다니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내가 무슨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네. 홍 대표 주장인즉슨 그때가 2015년 4월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한참 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서청원 의원은 그야말로 실세라 서슬퍼럴 때고 자기는 이제 그냥 경남도지사였으니까 힘없는 사람이었다. 네, 뭐 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접촉 자체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전화 통화는 있었다. 그렇죠. 이게 뭐 할 만한 이야기냐, 뭐 거래 제한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데 분명한 것은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갈 때까지. 예, 우회로는 없다는 것이고 홍 대표의 측근 이종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이번 언론 통화에서 낡은 우파 세력을 상대로 역사적 심판을 받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야, 판을 키운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예. 보수 우파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섰고 대제하고 정치적 할복을 해야 한다. 와, 정치적 할복. 예. 서청원 의원은 홍 대표를 뭐 윤리위에 해부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뭐 우회로라든지 뭐 중간에서 누가 중재할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정면 충돌 양상인데요. 뭐 쫓겨나든지 아니면 홍 대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지 못하면 홍 대표 체제도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예. 근데 의원총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출당시킬 수 있다면서요. 예. 3분의 2까지 찬성은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애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의원이 홍 대표를 윤리위 회부시키기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출당시키지도 못하고 홍 대표 체제는 그대로 가고.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진척이 한 발자국도 없게 되는 거죠. 앞쪽으로든 뒤쪽으로든. 네. 그럼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보수 야당이 하나하나 뭔가 정리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도 이제 풀지를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리라고는 미처 예상 못했습니다만 또 사실 빌미는 홍준표 대표의 그 성완종 리스트권이 시장이 있다는 거기서부터 거니까. 계속 발목을 잡는 하여간 거죠. 그래서 좀 난장판이라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건데요. 오늘 7시 5분 2부 시간에 이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과 인터뷰 예정도 있거든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금요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탈당 권유를 결정을 했죠. 그런데 서청원 의원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성완종 리스트 건까지 언급하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 홍문표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홍문표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 의원님은 별로 안경치 못하실 것 같아요. 지금 홍준표 대표랑 서청원 의원 간의 이 설전이 아주 뜨거운데요. 예,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네. 어떻게 돼갈 것 같습니까? 글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지금 서청원 의원의 이 강력 반발에 대해서 말이죠. 글쎄, 뭐 그분 나름대로 뭐 주장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볼 때는요. 예. 8선 국회의원이 평소에 녹음을 하고 대화를 한다면은, 네.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돼선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아주 한심스러운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 또 오늘의 두 분의 그 갈등은 뭐,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 역사적 소명은 우리 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누가 하든 간에 개혁하고 혁신을 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개혁과 혁신이 박 전 대통령, 그다음 서청원, 최경환 이렇게 딱 세 분만 출당하면 끝나는 건가요? 글쎄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뭐 아웃라인은 없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치와 그리고 좌장 실세 이렇게 상징적인 분이 그 두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아마 혁신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그렇게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사실 또 당내에서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이렇게 강제로 이 당에서 쫓아내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우려와 그 일각의 염려는 뭐 언제든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제가 뭐 총장이라고 맡아서 전국 상황을 이렇게 지켜볼 때 네. TK 쪽에서 도리어 빠른 역사적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소위 보수대 통합을 해라. 예. 그러는 주문이 더 많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딴 지역은 더 좀 높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요번 이 사태의 상황은 좀 과단성 있게 네. 뭐 다소의 좀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을 바라보고 역사적인 상황에서 강행을 하는 것이 예. 우리 새로운 정치를 일어나는 것이지 좌고우면에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뭐 그런 판단과 결정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세 사람에 대한 탈당 권유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윤리위원회나 거기서는 각각 위원회에 이제 독특한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열흘 안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만 의결을 하면 바로 그냥 출당 조치할 수 있는 거죠. 본래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윤리위원회 결정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인데요. 예. 이제 정치적 여러 가지 의미와 그리고 또 합리적인 어떤 것을 우리 정당이 추구한다면은 예.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양을 갖추는 게 좋겠다. 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이 가능한데 네네.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출당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뭐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고 예. 또 대통합을 원하고 있고 예. 또 특히 문재인 정부의 그 안보와 또 경제와 외교에 불안하고 또 독선 독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야당이 대통합을 하는 국민의 명령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것을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아까 말씀하신 두 분과의 사사로운 어떤 관계 때문에 예. 그 정으로 이걸 갈 문제는 아니다. 예. 이래서 저는 국가관과 우리 국민을 생각하면은 다소 개인적인 관계가 있더라도 예. 우리 한국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줄 걸로 믿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신다? 그렇게 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결국 윤리위 결정이 있습니다만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 한 명도 출당도 못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런 가정은 해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예.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하죠. 네. 네네. 일단은 그러면 그러니까 밀어붙여 본다. 의원총회까지 간다. 정식 표결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군요. 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그게 이제 개혁과 혁신 그다음에 대통합에 대한 국민 요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합의 바로 파트너가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우선 주안점은 바른정당이죠. 그러나 그 외에 우리 민주를 같이 하고 큰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또 있습니다. 어디요? 그런 분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아하. 네, 우선은 이제 바른정당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분들을 주안점으로 지금 현실적인 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있죠. 바른정당과 그 밖에 보수 인사들. 네네. 혹시 국민의당 쪽하고도 얘기가 오가나요? 그쪽은 오고 간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네. 바른정당 쪽에서는 뭐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서청원, 최경환 두 분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더 적시해서 이른바 친박 팔적 이분들은 좀 출당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구 사항은 이제 변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변했다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전면적으로 너무 큰 상황의 개혁 어떤 혁신 부분이 나왔다가요. 예. 이제 내부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 전선을 좀 넓히는 것보다는 네. 좁혀가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창출해 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예. 이래서 먼저 조금 나왔던 숫자에서 줄어든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거쳐가지고 뭐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을 출당시키면 혹시 모르겠는데 만약 표결해서 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도 큰 뭐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른정당에 지금 뜻을 갖추시는 분들은 첫째는 예. 야당에 갈라져서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도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니까 예. 우리가 어떤 경우든 전제 조건 없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첫째 가졌어요.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치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같이 치르자. 예.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두고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변하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의 출당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적인 변수는 그렇습니다. 아니다. 네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 거부하고 이른바 옥중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 상황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솔직히 안타깝게 보죠. 네. 우리가 뭐 인간이라는 것이 다 이런저런 정도 있고 또 현실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예. 지금 이 순간은 정을 가지고 정치할 상황은 아니고 조금 미래를 보고 국민을 본다면은 저희들이 좀 더 뭔가 좀 단호한 어떤 결단과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고민 끝에 이와 같은 상황이 돌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주요 뉴스 소리로 정리해보는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경제신문의 서은영 기자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서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들어볼 뉴스는요. 네, 오늘 국감 이른바 윤석열 국감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지검, 지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소리를 좀 모아봤습니다. 예. 그거 좀 속닥거리지 마세요. 그 문재인 태블릿,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스모킹본 태블릿에 문서의 절반이 언론사와 검찰이 심어놓은 문서로 다 차여져 있는데 PC 전원을 킬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문서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결정적으로 이것이 최순실 씨 거라고 검찰이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과 최순실 사이에 휴대폰 문자에서 지금 보내드립니다. 다시 받았다.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갑니다. 본 의원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도대체 다 쓰면 누구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 답변하는 목소리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의 목소리였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뤄졌는데 먼저 태블릿 PC가 첫 번째였네요. 네, 뭐 일단은 소리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 확인하셨을 텐데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뇌관 중 하나였죠. 바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인 겁니다. 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블릿 PC 원본을 국정감사 제출해라. 이거 증거 자료 능력이 있는 거냐라고 의혹을 먼저 제기한 건데 예. 가령 뭐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이 열린 날짜를 봤더니 JTBC에서 입수한 이후인 10월 18일이더라. 그리고 또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파일 같은 경우에도 2012년 6월 22일 그러니까 대선 전에 저장됐다. 이런 거 보면 사실 태블릿에서 나온 문서가 대부분이 JTBC와 검찰이 만든 문서가 54%다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답변한 내용도 역시 들어보셨는데 저장된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한 거죠. 그리고 아하, 예. 또 정호성 씨 재판에서도 본인이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로 동의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이런 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또 태블릿 PC에서 문서가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문서가 JTBC랑 검찰이 만들어 넣은 문서다라고 하는 그 그렇죠. 의혹에 대해서는 네. 그게 아니라 그 태블릿 PC에 있는 파일을
검찰이나 JTBC에서 열어보려고 클릭을 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때마다 자동 생성 파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김진태 의원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다. 네. 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상당히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죠. 예. 사실 뭐 이제 그 전에 좀 이날의 좀 국간 상황을 좀 묘사를 좀 해보자면요. 보통은 이 종래 이 검찰 기관장들이 국감 현장 나오면 수사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동안. 오늘 윤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또 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우선 이춘석 의원이 다스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지검장이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 이렇게 네. 답을 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온라인지에 대해서는 뭐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출국 금지는 아직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권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고소 고발이나 진정이 있어서 해보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우 전 수석이나 최순실 씨 등과 유착한 의혹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이 최근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논란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해보겠다. 이렇게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다 답변을 하는군요. 그건 그렇고 오늘부로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이제 반환점을 돈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폐청산과 소위 신적폐청산 뭐 이런 공방 때문에 그냥 그 과거 정쟁을 벗어나지 못한 국감 모습을 되풀이한다. 네. 아직은 그런 평가가 더 많죠. 사실 너무 노골적인 비난 공세로만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국감 첫날부터 청와대에서 발표한 세월호 당일 상황보고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거의 국감 이슈를 평정해버렸었고요. 예. 또 상임위별로도 국지전 성격의 좀 적폐 의혹이 계속해서 폭로되면서 시작부터 좀 정쟁으로 얼룩졌던 경향이 뚜렷합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 같은 경우에도 이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 유지하기로 하면서 거의 이 국감 14년 만에 아마 파행을 겪으면서 국감이 중단이 되기도 했었죠. 네. 문제는 국감 후반전 역시 여야가 적폐청산 프레임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뭐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국감들만 해도 가령 KBS 또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영방송 문건 논란 또 여기에 보수 정권 9년의 방송 장악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제기되면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렇죠. 또 사퇴한 방문지이사 2명 여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추천권도 여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한국당이 상당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시찰 예정돼 있으면서 탈원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후반부도 만만치 않다. 아무튼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 들어보죠.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투기 조장 정책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금리 변동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상환 능력과 구조적인 증가 원인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뒤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고 앞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었죠. 오늘 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죠? 네. 이게 앞으로 또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걸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좀 이 같은 대책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2015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1% 그러니까 OECD 국가 평균 72.4%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높네요. 수치입니다. 네. 특히나 올해 2분기에는 또 살펴봤더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6.5%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아하.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렇죠.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책 마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일단은 주로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주택 집단 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이고 보증 한도도 종전 90%에서 80%로 낮추겠다. 그리고 다들 초미의 관심사였죠. 이 DTI 어떻게 건드릴까 이것도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예. 내년 1월에 일단 신종부채 상환 비율 DTI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왔고요. 예. 또 내년 하반기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까지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LTV, DTI는 많이 들어봤는데 DSR은 뭐예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DTI를 이해하시면 DSR은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네. DT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버느냐 소득 대비 내가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DSR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모든 대출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부적인 항목이 나오진 않았지만 가령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신용대출까지도 모두 이 집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더 실질적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가계부채 대책이라면 사실은 이제 이런 신용대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 들어보죠. 그 강아지 이빨 때문에 다리가 찢어졌다고 살이 데일밴드인가 그거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상처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고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너무 아파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119에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주분 뭐 개 한 번 물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네, 오늘 저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개 물림 사고 피해자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네, 요즘 맞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죠. 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그 유명 한식 체인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주현 씨의 애완견에게 물린 후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뉴스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봤더니요. 개에게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수가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금 1000만 명 시대라고 하거든요. 개를 키우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사실 이제 강아지에 대한 교육, 뭐 이른바 패티켓을 숙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뭐 이런저런 과태료를 좀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 대책 마련에 나섰죠.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외출 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또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 같은 경우에는 목줄이나 뭐 이런 입마개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제도가 마련이 돼 있긴 한데 지금 이번 사건 계기로 해서 상당히 이게 부족하다라는 여론들이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금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안전관리 강화 대상이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일부 맹견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목줄 입마개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이런 걸 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워낙 많아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개를 키우는 분들의 자발적인 조심 이게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서은영 기자가 수고해 줬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홍문표 의원 만나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요즘 각종 논란으로 정말 시끄럽죠. 바른정당과의 연대서를 두고 성은실님은 자한당 완전 한국적이네요. 비빔밥 아니면 섞어찌개인가요? 이렇게 물으셨고요. 1870번님은 한국당 새로워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8672-5466번님의 많은 분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머리에 새치 뽑듯이 두어 사람 솎아낸다고 달라지는 거 없다. 또 몇 사람 재물 삼는다고 면죄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따끔한 지적들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1부에서는 옛 광주교도소 발굴 작업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작업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송광섭님은 광주 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를 직접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당사자 인터뷰를 요청하시는가 하면 8322번님 그리고 3994번님의 많은 분들이 매장 당시 참여한 사람의 양심 선언 사례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안매장에 직접 참여하진 않으셨지만 이번에 계엄군 지휘관이었던 김모 전 소령의 증언이 있었죠. 광주교도소 땅속에 묻힌 역사의 진실 이번 계기로 꼭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오늘의 댓글 김다은 PD가 수고해 줬습니다. 자, KBS, MBC 두 공영방송사의 총파업 오늘로 벌써 50일이 됐습니다.
돌파구가 보인다는 분석도 있고 여전히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오늘 두 조합원들이 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다 모여 앉아서 연대 집회를 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두 방송사에 지금 파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두 분을 좀 초대해 봤습니다. KBS 파업 뉴스 취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엄경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MBC에서는 신동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파업을 해도 회사는 가죠? 회사는 가는데 사무실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집회라든가 파업 뉴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사 주변 또는 회사 내부에 작은 공간을 빌려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MBC는 조합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집회가 있는데 매일매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 꼭 나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저희는 현재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KBS보다. 그래서 점점 더 참여 인원도 늘고 있고 네. 그전에는 맨 처음에 2달 전에 시작했을 때는 1층 로비 한 3분의 2 정도 찼어요. 집회 때. 예. 근데 지금은 바깥에 그 문까지 다 서서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있는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저희가 지금 900명 정도에서 시작해서 1200명까지 조합원이 늘었거든요. 조합원으로 자꾸 가입을 해요? 예,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입 안 했다가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 조합원이 되겠다고 가입하고 파업에 동참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보직자들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이제 탈퇴를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도 보직 사퇴하고 저희 이제 조합에 가입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분위기 저희를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야외 집회할 때도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 참석했다가 네. 지금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조합원 숫자가 파업 시작하고 늘었다? 이거 아주 참 대단한 일이네요. KBS도 그렇습니다. KBS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KBS는 노동조합이 2개인데요. 예. 저희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즉 새노조라고 부르는데 주로 기자, PD, 아나운서 중심으로 건설이 됐는데 파업 기간 중에 2,000명이 넘어서 노동조합 숫자가 역전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저희가 소수노조였는데 지금은 다수노조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KBS보다는 좀 이제 분위기가 현재 좋은 편이고요. 조합원들 대다수가 당연히 이기는 파업이다. 관건은 이제 언제 끝나느냐. 그 조합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이 원래 6대3이죠. 네. 근데 이제 구 여권 기준으로 그랬죠. 구 여권이 추천한 6명 가운데 2명이 사퇴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건 지금의 여권이 추천하면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5대4가 되면 거기서 결정하면 이사장도 사장도 다 해임시킬 수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통위가 이제 보궐이사 선임 과정하고 절차, 이제 후보 등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르면은 25일 이번 주 중반쯤에 25일에 봐야 내일 모레예요. 그렇죠. 방통위에서 이제 보궐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박문진 이사회가 이제 MBC 경영진 해임하고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불신임 안건을 이제 상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르면은 저기 27일에 이제 국감이 있는데 이르면 고영주 이사장이 최근 이제 사퇴 거치 고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했는데 그런 발언도 있었죠. 그렇죠. 예. 이르면 이제 이번 주에 사퇴 소식까지 들리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KB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KBS도 구여권 인사가 현재 이사가 1명 사퇴를 했고요. 1명만 했죠. 네, 1명 더 사퇴해야지 네. 이 구조가 바뀌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과 사장 해임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데 그 1명이 막바지 좀 진통을 조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진통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약간의 고민 중이다. 또는 이러저러한 조건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업 중에 또 50일이나 지나서 저희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저는 예상했던 표정이 매우 지친 표정을 예상했는데 두 분이 지친 게 아니라 벙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일어나? 그랬더니 지금 분위기가 그렇군요. 거의 막바지입니까? 글쎄 이제 최대한 이제 끝날 때까지 신중해야 되겠죠. 물론 예.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이미 이제 행정적 법적인 어떤 절차들이 들어가고 있다. 네. MBC 같은 경우는 벌써 날짜까지 막 그렇죠. 나오고 있다. 예, 뭐 특정 날짜에 이제 기대에 거는 게 있고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큰 분수령이 네. 될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죠. 이제 모레하고 27일. 파업 시작하시고 나서 사측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KBS 같은 경우에는 사측 대응이 초반에 굉장히 좀 강경했습니다. 일단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보면 집회를 하는데 민주광장이라고 오랫동안 노동조합에서 집회를 해왔던 곳인데 폐쇄를 해서 불법적으로 폐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저희가 불러서 이건 불법적인 거다. 그래서 경찰이 KBS 청경에게 빨리 문을 열어라. 이건 불법이다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한 물리적 싸움도 있었고요. 예. 과정에서 성정희 위원장이 다치기도 했고 감금도 됐고 여러 가지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방해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대량으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에 심각한 차질이나 파행 또는 이제 진행이 불가능한데 사측에서 바로바로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다른 사람 아예 프로그램을 없애버려요. 가령 이런 거였습니다. 정은아 아나운서가 라디오 진행을 했었는데 파업하는 동안 나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사퇴를 하자 아예 다른 아나운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데려가다가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체를 하면서 계속 물리적으로 압박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많이 힘이 빠진 형국입니다. 네, 뭐 징계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과거 같으면 아마 중간에 징계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징계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출연하고 있는 이 자체도 사실 뭐 아무런 징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것도 네. 현재 저희 파업 분위기를 뭐 대변해 주는 것 같고 MBC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사측 방해 뭐 그런 거는 특별히 없고 저희는 이제 파업 시작하고 이제 업무를 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측은 계속 뭐 좀 이런저런 성명을 내면서 예. 회사 공지사항이라고 이제 하면서 뭐 언론노조 MBC 본부의 뭐 그 파업 정당성 뭐 이런 거 이제 흠집 내는 정도고요. 오늘 1층에서 1,000명 넘는 조합원들이 뮤직비디오를 1층 전체 뭐 2, 3층도 다 이게 뭐 꽉 채운 가운데 뮤직비디오를 장시간 동안에 찍었다는 이 자체가 촬영을 했어요? 네. 그 MBC 프리덤이라고 5년 전에도 파업가 원래 그 이태원 프리덤이 이란 노래가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개사해서 당시 사장 뭐 김재철 씨 뭐 나가라 이런 거 했는데 사장이 그동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개사해서 오늘 재차 또 한 거거든요. 네네. 해직자분들도 뭐 다 오시고, 그래서 뭐 까만 선글라스 끼고 뭐 율동도 하고, 예, 저도 이제 뭐 피구 대첩이라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뭐 피구공도 뭐 던지는 피구 대첩이 뭐예요? 이게 약간 민망한데, 2012년 저희가 이제 170일 파업을 하고, 한 1년 후에 이제 아나운서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갔어요. 네네. 그러고서 이제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니까 아나운서국 차원에서 이제 좀 약간 화합의 체육 대회를 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게임 하나가 이제 피구 게임을 한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편성 제작 본부장이 저에게 이제 토스를 했는데 앞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제가 이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맞춰서 이제 그 좀 속된 표현이지만 죽인다 그러죠. 그래서 아웃시켜야죠. 네. 네.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배현진 씨가 있었는데 사실 뭐 제가 뭐 딱히 뭐 배현진 씨를 일부러 뭐 타겟으로 삼았던 건 아니고 그 앞에 이제 눈에 띄어서 배현진 씨를 굳이 피해서 딴 사람 맞힌다는 게 또 이제 부자연스러워가지고 네, 배현진 씨 다리를 그냥 살짝 맞췄어요. 근데 이 순간 약간 일순 좀 이상한 분위기, 어색한 분위기. 왜냐하면 그때 배현진 씨를 좀 사측이 좀 보호하고 감싸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러고서 신동진 아나운서는 그 170일 파업에도 앞장섰다기보다 그냥 평조합원으로 그냥 열심히 참여했고 성실히 참여는 집회 참여했죠. 배현진 씨는 참여하려다가 또 안 하고 참여했다가 중간에 방송으로 복귀를 하고. 뭐 그래서 뭐 논란이 있으니까 방송 복귀한 너 한번 맞아봐라 이런 거 아니냐 그러거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맞췄던 거는 뭐 타깃을 했던 건 아닌데 뭐 그냥 게임 차원에서 맞췄는데 결과는 이제 마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제가 또 부당 정보가 난 거예요. 어디로요?
주조종실에 MD로 발령이 또 났습니다. 아나운서가? 네. 그래서 정기 인사철도 아니고 저만 콕 집어서 발령이 난 거예요. 아나운서 중에서. 네. 그것도 저희 업무랑 전혀 상관성이 없고. 그러니까요. 또 아주 정말 좀 엉뚱한 주조종실로 MD로 발령이 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전혀 그 사건하고 연결져서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양치 사건도 있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그 피구 때 그것 때문에 전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연합회장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합회? 아나운서 연합회장.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또 파업도 참여를 했었고, 아나운서 연합회장으로서 이제 약간 좀 불편한 긴장 관계는 좀 있었죠. 그래서 그랬겠죠. 설마 피구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당사자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왜 부당 전보됐느냐 당시 신동호 국장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주 고압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주조정실로 발령 나고 아나운서국으로 아직까지 못 돌아온 거 아니에요? 주조정실에 그렇게 6개월 일을 하고 6개월 있다가 저는 또 뉴미디어 뉴스국이라는 데로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 3년 동안 그곳에서 발령 나서 이제 일을 하고 있죠. TV 화면에서 거의 몇 년 못 본 것 같아서요. 2012년 1월에 저희가 파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방송을 못했죠. 6년 동안 방송을 못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지금 그래서 많이 좀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엄경철 기자는 지금 파업뉴스 취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데 네. 파업 중이지만 우리는 뉴스를 만들어 우리 나름으로 할 일을 하자 이거죠. 네. 근데 이 뉴스팀에서 만든 뉴스가 좋은 기사상? 상도 막 타더라고요. 네,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 그다음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준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연거푸 탔었습니다. 예. KBS에 방송 안 됐잖아요. 방송을 원래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거기에 아주 핵심 간부가 매일매일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다시 말하면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 청와대 연관이 최초로 확인되는 보도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KBS 보도국 내에 9시 뉴스에 발제를 하도록 했는데, 발제를 했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언제요? 파업 한 달 전쯤에 발제를 했었고 예. 중간에 계속 한 달여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파업이 돼서 이걸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고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대단한 파장을 불러와서 가령 타 방송사 SBS는 아예 톱으로 이 뉴스를 다뤘고요. 제가 기억해요. 네, 저희가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날 저녁 톱에 발표를 하고 이후에 또 검찰과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이나 조사를 꾸려서 거의 그때 진술을 했던 게 증언했던 게 거의 사실로 드러나서 그 사이버 사령부의 전직 간부였던 분을 KBS가 먼저 접촉해서 취재하고서 기사를 썼던 거 아닙니까? 네. 발제도 했었던 것이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그날 진짜 SBS 메인 뉴스 톱에 그분을 딱 인터뷰를 내보내더라고요. 네. 이거는 언론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뉴스가 나가고 이 취재와 보도를 막았던 보도국장단에서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타사에서 톱으로 받고 네. 또 이후에 각종 협회에서 기자상을 수상을 할 정도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취재 가치가 높은 걸로 현실로도 증명이 됐고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잘못된 그 저널리즘 가치관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들어준 사례였었습니다. 이 파업 뉴스 취재팀은 팀원이 몇 명입니까?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에서 한 2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파업에 동참한 기자는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중에 요만큼만 딱 어떻게 뽑은 거예요? 따로 뽑진 않았고요. 처음 출발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했던 기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걸 파업 뉴스 타고 싶다고 출발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언론 정황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우리 사회의 큰 또 중심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업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이외에
KBS와 관련된 언론 적폐를 좀 파헤쳐서 네네. 우리 파업 싸움의 정당성이라든가 또 시청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발굴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기존에 그쪽 담당하던 기자들 뒤에 그렇습니다.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국정원, 검찰 출입을 했던 기자들을 부르고 또 이제 그 이외에 뭐 관심 있는 기자들을 불렀는데 사실은 대단히 많은 기자들이 그동안 정상적인 취재나 보도를 하지 못해서 파업 뉴스를 하고 싶어하고 네. 또 같이 하는 동안에 대단한 열정이라든가 사명감 같은 걸 느껴서 향후에 좋은 저널리즘 환경이 되면 KBS가 좋은 취재와 보도를 해서 네. 공적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몇 건의 보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주로 지금까지 11건을 했고요. 최초로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이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의 KBS 장악 문건 폭로, 그다음에 국정원의 비자금 창구 폭로, 그다음에 KBS 내부의 이사진의 법인카드 폭로. 저희도 다뤘어요. 네. 애견 카페 유명하신 분. 네. 그분 그 이외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사실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에 파견 와서 그 건의 폭로가 되면서 가령 해외 출장을 가서 법인카드로 메이저리그 야구를 관람한 사례, 네. 또 뮤지컬을 관람한 사례, 또 국내에서 전자제품을 산 사례라든가. 다 강모 이사 같은 분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거는 분입니까? 뭐 밝힐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목적과 적절성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진의 그런 잘못된 사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까 취재 기자하고 방송 기자 합해서 한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방송 기자는 카메라 들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네. 방송국 카메라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카메라로 찍어요?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없는 돈에 카메라 빌리고 노조 돈으로? 뭐 노조 돈을 빌리고 또는 아는 분에게 떼써서 좀 달라 그러고 편집기도 좀 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막이라든가 그래픽 관련해서는 외부의 제작팀에게 과거에 좀 알았던 싼 값에 돈이 없다. 그래서 싼 값에 그래픽을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회사 안에 그 많은 기자재 그대로 다 두고. 아이러니입니다. 못 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기자들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MBC는 파업뉴스 팀 없어요? 저희도 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더 세련되고 좀 즐겁게 보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즐겁게 보실 수 있게 그러면서 이제 소식과 정보는 다 그 안에 담을 수 있게 뭐 마봉춘 세탁소라는 것도 있고요. 마봉춘 세탁소. 네. 그러니까 마봉춘이 이제 MBC의 뭐 그 약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저분했던 거 다 빨래하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자. 그래서 영상물도 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저런 뭐 발빠른 소식들을 전하는 뭐 그런 팀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은근히 KBS, MBC 두 곳에서 한 분씩 모셨더니 경쟁이 붙었는지 저희는 시청자들이 더 좀 세련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근히 자랑도 하시는데요. MBC에서는. 엄경철 기자 가만히 있으랍니까?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MBC는 거의 길목 고비를 넘겨서 이제 해결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저희는 아직 지금 진통 중이거든요. 보셨겠지만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터져서 이건 꼭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오늘 국정원 개혁위에서 발표한 보도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009년의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걸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2009년 5월에. 그런데 국정원이 이 보도가 타사에 전파 확산되지 못하도록 국정원 요원이 KBS 보도국장을 만나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면서 돈을 200만 원을 줬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국정원에서 밝혀낸 거죠. 오늘 국정원 개혁위에서 발표했는데 200만 원 준 결제 서류 같은 게 나온 모양이군요. 일단 당시 보도국장이 현재 고대영 KBS 사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직접. 그랬더니 증거가 뭐냐 했더니 자료가 있다. 예산 신청서. 국정원 내에서. 네. 예산 신청서,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국정원 요원의 진술. 이건 표현에 의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뇌물수수죄로 고대영 사장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저희가 이제 이건 공소시효 아직 남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장 퇴진 이후에 좀 더 좋은 저널리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대영 사장 퇴진의 어떤 큰 고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MBC, KBS 파업 50일 그리고 이제 정상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이런 시각이 있어요.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저러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또 이상한 방송 하지 말라는 법이 뭐가 있느냐. 이제 반대쪽에서 보면 이런 우려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답변하시겠어요? 저희 MBC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좀 민주 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정권이 이제 들어설 때는 외부 압력이 있다거나 어떤 뭐 공권력이 동원된다거나 최근에 뭐 국정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와해 공작 문건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 내부 직원들은 거의 뭐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 제작 자율성이라든가 회사 분위기가 또 굉장히 평화로웠고 그 안에서 어떤 발언을 해도 이런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자유롭게 게시판도 그렇고요. 근데 최근 MB 정권에서 이제 10년 동안 회사 게시판이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게시판에 회사 내부 비판하는 그런 글이 올라가면 바로 징계, 타부서 전보. 그러니까 겁나서 이제 회사 게시판에 이제 그런 글을 올리지를 못하고 언로가 있고요. 막혀버린 언로가 막혀버리고 그리고 이제 PD 수첩이라든가 제작 시사 문제, 시사 교양, 뉴스 이런 정권 비판적인 이런 뉴스를 전혀 못하게 그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예 그 제작에서 배제시킨다거나 이게 최근 10년 동안에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편에 저희가 그 정치권에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난 보수 정권은 굉장히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만행들을 많이 저질렀고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듣고 연결철 기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저널리즘 취재 보도를 하면서 실수를 하고 또는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상대적 차이가 절대적 차이라고 봅니다. 가령 저희 과거의 노무현 정부 시절의 언론 자유의 환경 그리고 당시에는 저희 보도국에서 청와대를 비판하는 보도를 여러 차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시에 당시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가장 좋은 방송을 했던 사례로 기억되는 게 많이 있고요. 이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율성이 이제 제약되는 환경에서 폐해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과거에 세월호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에 대해서 거의 취재가 제약되는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타개해 나가면서 앞으로 좋은 보도를 얼마든지 저희가 증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고 다시 공영방송의 이제 본연의 그런 분위기로 가면 제작 자율성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공언도 하셨기 때문에. 또 만약 관여하려 들면 바로 고발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못할 거 아닙니까? 저희는 문재인 정권에 어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요. 과감히 파헤치고 언제든지 그 비판을 할 거고요. 사실 조금 아까 얘기 나왔던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가 벌써 6년 동안이나 TV 화면에 얼굴을 못 비치게 된 과정. 엄경철 기자가 소개했습니다만 유수의 이 특정 상을 타는 보도들 같은 걸 못하게 했던 어떤 간부진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이 파업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는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니까요. 조금 더 힘내셔서 두 방송의 정말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상화를 잘 좀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 후에는 정말 정권에 대한 감시견으로서 언론의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네. 준비된 거 절반도 못했는데 아쉽습니다. 파업 빨리 끝나면 더 안 모시고 조금 더 가면 한 번 더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5초만. 저희가 5년 전 170일 파업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기는 파업으로 KBS도 마찬가지고요. 그 트라우마에서 극복하고 좋은 방송으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MBC 신동진 아나운서였습니다.
세자키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성완종 리스트건을 딱 지목했잖아요. 그렇죠.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 자체로 야당 대표로서의 결격 사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홍 대표가 이거 걸려 있는 건 다들 아시는 것이고 2015년 7월에 당원권이 정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 의결로 징계가 풀렸어요. 뭐 대선 후보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는데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또 나왔다면서요? 이게 이용주 의원이 또 엉뚱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국민의당 이용주. 그렇죠. 검사 출신이죠. 이게 지금 그 맥락을 말씀드리자면은 홍 대표에게 고 성완종 회장의 돈 1억 전달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정치권에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청원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뭐 특보도 지냈었나 뭐 그랬을 겁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말은 항소심을 앞두고 서 의원과 홍 의원 사이에 오간 얘기는 항소심에 가서 윤승모 씨가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것이었다. 라고 홍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부탁했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 말해줘라 이거죠. 전화통화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그렇죠. 근데 검찰은 뭐하냐 이랬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상태예요. 맞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근데 지금 홍 대표 쪽 입장은 뭐예요? 지금 이제 홍 대표 입장은 윤승모 씨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운 서청원 의원에게 자제시켜달라. 그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 퍼뜨리고 다니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내가 무슨 거래를 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홍 대표 주장인즉슨 그때가 2015년 4월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한참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청원 의원은 그야말로 실세라 서슬퍼럴 때고 자기는 이제 그냥 경남도지사였으니까 힘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접촉 자체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전화 통화는 있었다. 그렇죠. 이게 뭐 할 만한 이야기냐, 뭐 거래 제한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데 분명한 것은 갈 때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갈 때까지. 우회로는 없다는 것이고 홍 대표의 측근 이종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이분이 언론 통화에서 낡은 우파 세력을 상대로 역사적 심판을 받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판을 띄운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보수 우파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섰고 대제하고 정치적 할복을 해야 한다. 와, 정치적 할복. 서청원 의원은 홍 대표를 뭐 윤리위에 해부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뭐 우회로라든지 뭐 중간에서 누가 중재할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정면 충돌 양상인데요. 뭐 쫓겨나든지 아니면 홍 대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지 못하면 홍 대표 체제도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근데 의원총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출당시킬 수 있다면서요. 3분의 2까지 찬성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애매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의원이 홍 대표를 윤리위 회부시키기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출당시키지도 못하고 홍 대표 체제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은 이게 뭐 진척이 한 발자국도 없게 되는 거죠. 앞쪽으로든 뒤쪽으로든. 그럼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보수 야당이 하나하나 뭔가 정리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도 이제 풀지를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리라고는 미처 예상 못했습니다만 또 사실 빌미는 홍준표 대표의 그 성완종 리스트건이 시장이 거기서부터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좀 난장판이라 이런 표현을 제가 쓴 건데요. 오늘 7시 5분 2부 시간에 이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과 인터뷰 예정도 있거든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표를 했는데 그 교도소에서 27명이 사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숫자는 그 교도소 앞에 그 감회장했던 8구하고 그 앞 야산에 묻었던 안매장했던
바로 세구 그 외에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7명 사망까지는 분명히 그 계엄사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시신은 11구밖에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 16구는 지금 어디 갔느냐 이거로군요. 그렇죠. 16구는 행방이 없다라는 거죠. 네네. 뭐 일부 증언에 의하면 시신 위에다가 주민등록증을 올려놓고 뭐 나중에 신원 확인해야지 뭐 이러고 묻었다는 설, 뭐 2명씩 그냥 가만히 싸서 묻었다는 설, 뭐 그거 뭐가 진실일까요? 5월 21일 날 전남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그 상공수부대가 네. 오후에 4시가 넘어가지고 교도소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그 차량에다가 그때 당시에 체포돼 있었던 전남대학교에 있었던 시민들 약 100명가량, 지금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70명부터 약 150명까지 이렇게 그 목격자들 차이가 나거든요. 예. 어쨌든 그 차량에다가 그 실어가지고 교도소로 이동을 했어요. 네네. 이동하는 과정에 그 차에 그 거의 밀폐된 공간이죠. 네. 우리가 호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덮개. 예. 덮개를 씌워가지고 그 속에다 가스를 터뜨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했죠. 이제 질식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네. 또 밟혀가지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상당수가 그때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는 사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전부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같이 왔던 사람들이. 네네네. 이동을 했어요. 목격을 해서 저희들은 사진을 다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아직까지 사람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매장됐을 거로 의심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상공수뿐만 아니라 11공수도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네. 다 걷어내고 그래가지고 누군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또 군에 있었던 근무했던 사람들도 그 죽었던 사람들 신원 명단이 있더라. 이런 제보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굴 작업은 30일에 시작해서 며칠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한 5일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저희도 함께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수만 전 5.18 유족 회장이셨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이번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여기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이용섭 부위원장이 사실상 모든 일을 총괄하고 계시죠.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 그 일자리 상황판 만든 거 대통령이 매일 보십니까? 매일 보실 겁니다. 집무실에 들어가시면 바로 그 옆에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악화됐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무슨 공장에서 차를 만들고 라면 만드는 것처럼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국회 가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국회에서 법률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차가 필요하고요. 일자리 상황이 뭐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악화되고 있지는 않고 내년에 가면 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5년 로드맵을 지금 제시한 계획대로 다 만약 수행해 낸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 그 실업률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률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구성원들의 협력이나 자조를 바탕으로 해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이 모여서 빵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장애인 복지에 쓴다든지 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청기를 만들어서 이걸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보급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일자리를 늘리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착한 경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실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EU 있지 않습니까? EU는 전체 고용 규모의 6.5%가 사회적 경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냐면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U 수준까지 고용률만 올려도 거기서 130만 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세금 많이 안 들어갑니까? 재정이 일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금융적 접근도 높여가지고 이제 투자나 이렇게 유도도 하고 이제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기업에 비해서 좀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정부가 해줄 건 판로를 개척해드리고 뭐 이런 걸 하고 이번 로드맵에 들어간 것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3법을 이제 제정하고 무슨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 사회적 경제 또 이런 것만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있던데 이번에 보니까 민간 일자리 창출도 4개 방안에 41개 과제, 신산업, 신서비스업 육성 이런 과제들도 들어가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공부문의 81만 개를 얘기한 것은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지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축된 인프라 그리고 공공부문의 마중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근데 이제 민간 부분은 우리가 뭐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혁신성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동안 한국 경제는 실은 제조업이나 대기업이나 수출 쪽에 중점을 너무 많이 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일자리는 중소기업, 내수, 서비스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투자가 참 중요한 게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애국에 가서 만든 일자리가 110만 개입니다. 근데 애국 기업들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 일자리는 7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나갔던 기업들을 어떻게 유턴시키고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이 투자 유치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방안은 별도로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도 그러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안 나가도록 하는 투자하도록 하는 거. 알겠습니다. 뭐 야당과 좀 긴밀하게 협의해야만 이것이 실천될 수 있으니까 대국민 설득 및 야당과의 협의 이걸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아주 난장판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이렇게 당에서 내보내겠다. 거기 이제 정면으로 당사자들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이제 미국으로 갔거든요. 일정 때문에 갔다 와서 이제 정면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최고위원회 예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처리할 계획인데 그건 될 것 같고 그다음 의총에서 이제 최경환, 서청원 의원 탈당 권유 처리가 있어요. 이게 더 문제인 게 서청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홍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 홍 대표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대표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알량한 법 지식을 활용해 혹세무민하고 내로남불식 징계 칼을 휘두르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일자리 양의 대표적 지표로 고용률을 얘기하거든요. 지금 고용률이 지난해 말에 66.1%였습니다만 이게 70%대로 올라갑니다. 이제 OECD 평균이 한 68%니까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질의 대표적 지표가 임시직 근로자 비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21.7%인데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럼 한 11%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지고. 이건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2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OECD 국가들은 우리처럼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temporary workers라 해서 임시직 근로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의 대표적 지표가 연간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아요. 2052시간. 이게 이제 1800시간대로 진입을 하게 될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는 지금 한 17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고용률 높이기, 임시직 비율 대폭 낮추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5년 안에 될 것이다. 이 100대 과제만 잘 되면.
그런데 조금 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 명. 예. 이건 100%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일자리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번에 공공부문을 81만 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단순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전체 일자리의 23.1%가 공공부문에서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는 8.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공무원 숫자도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들은 평균 83명입니다, 공무원이. 예. 근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2.9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요양, 보건, 의료, 예.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 개 확충하자 하는 것은 무슨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예. 공공부문이 국민들을 제대로 모셔보자 하는데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당은 다르지만 저희가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도 설득하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 쪽에서는 계속 공공부문 일자리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유럽 국가들처럼 우리는 곧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러던데 유럽 국가들의 공공부문 일자리의 이 비중이 우리랑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군요. 3배 내지 2.5배 되는데 우리라면 이미 유럽 국가들은 망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돈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안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공부문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늘려도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뭐 아시는 것처럼 조세나 재정 쪽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건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고 우리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합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턱없이 적다. 이런 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적극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제가 계속 하고 다닙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번 중점 과제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대해서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건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는 식으로까지 반발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18 광주, 그 당시에 광주 교도소에 시신 암매장이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었죠. 한 일주일쯤 후면 그 시신 발굴을 위한 조사가 37년 만에 진행된답니다. 잠시 후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 연결해서 설명 들어보겠고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번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요즘 한창 복잡한 자유한국당 이야기입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 탈당 권유에 대해서 서청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 성완종 리스트 건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 내부 사정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에게 들어보겠고요. KBS, MBC 두 공영방송 총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50일이 됐습니다. 돌파구가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KBS 파업 뉴스 취재팀의 팀장 엄경철 기자, 또 MBC의 신동진 아나운서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지금까지의 사정들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 교도소에서 계엄군들이 비밀리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런 증언과 기록들이 있었죠. 자, 오는 30일부터 바로 그 해당 부지에 대한 발굴 작업이 시작된답니다. 구체적인 증언 이런 것들이 있었던 만큼 이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큰데요. 오늘 관련해서 브리핑하신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을 연결합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그 광주교도소 부지가 뭐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의 증언이나 기록들에 보면 어디에 묻었다 이런 아주 위치가 구체적으로 딱 지목된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공수부대들이 주둔을 했던 지역 바로 옆입니다. 부근인데요. 담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부터 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수차에 걸쳐서 그쪽을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길이는 약 117m 정도 되고요. 혹은 짧은 곳은 약 3m 정도 해서 한 5m 정도 넓이로 해서 그걸 좀 발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당 지역에 시신을 안매장했다라고 하는 증언과 기록이 그동안 몇 건 있었습니까? 수시로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앞쪽에다가 매장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21일부터 공수부대가 거기에 주둔을 했었거든요. 5월 21일 날까지 돌아가신 분이 8명이에요. 파악을 한 건. 8명인데 그 8분은 바로 교도소 앞쪽에다가 묻었어요. 묻어가지고, 신고를 해줬습니다. 묻었으니까 발굴을 하라.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감회장이라고 해가지고, 8분을 찾아가지고, 조선대병원에서 검시를 했었죠. 그리고 22일부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2일 돌아가신 분들은 안매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매장을 바로 앞에가 논이 있었고 야산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안매장을 했는데 거기 교도소에 계셨던 교도관 한 분이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족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세 사람이 3일을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그때는 세 구가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계엄사령부에서 5월 31일 날